저는 생활환경복지학부 1학년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논제 제주 신화에서 영등할망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2월의 여신 영등할망인데요. 이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 영등할망을 신으로 모시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고, 두 번째로는 영등굿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2021년의 시각과 저의 시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등할망을 신으로 모시게 된 이유는 영등할망을 신으로 모시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영등할망이 어떠한 일을 하는 신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등할망은 해산물이나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풍문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해상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바다와 바람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에서 영등할망을 신으로 모시게 된 이유는 제주어부의 배가 폭풍으로 인해서 외눈박이 거인의 섬으로 가는 것을 영등할망이 구해주었는데, 이 일을 알게 된 외눈박이 거인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온몸이 찢겨서 머리는 우도에, 사지는 한림읍 한수리에, 몸통은 성산읍 성산리에 밀려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주에서는 영등할망을 신으로 모시며 굿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등굿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건입동 칠머리당에서는 어부와 해녀들의 무사와 풍요를 비는 영등굿을 치르고 있는데, 음력 2월 초하루날에 이 신을 맞이하여 비는 굿을 영등한영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서 15일 사이 어느 한 날에 이 신을 보내는 곳을 영등송별제라고 칭합니다. 영등할망은 굿을 하는 동안에 제주에 오면서 딸이나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영등 기간 동안에 날씨가 좋으면 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풍년이 될 징조라고 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한 해 동안 흉년이 될 징조라고 합니다. 또는 날씨가 따뜻하면 옷 없는 영등할망이, 날씨가 추우면 좋은 옷을 입은 영등할망이, 비가 오면 우장을 쓴 영등할망이 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등할망은 제주에 머무는 동안에 경작지에 있는 곡식 씨앗을, 바닷가에 있는 소라, 전복, 우뭇가사리, 미역 등의 씨앗을 뿌리고 복숭아꽃, 동백꽃을 피워 봄기운을 돋게 합니다. 제주의 음력 2월은 꽃샘추위 때문에 날씨가 아주 추운데, 제주에서는 영등할망이 바람을 몰고 와 땅과 바다에 씨를 뿌리고 갔기 때문이라고 하며 영등바람이라고 불리웁니다. 마지막 챕터로 21년 시각과 저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21년의 시각으로 영등할망 신화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제주 사람들을 구해준 영등할망처럼 우리도 한 번쯤은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 자신이 먼저 베풀 줄 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언젠가 배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의 시각으로는 2월에 제주를 찾아와 한 해의 날씨를 예견하고 간다는 내용이 흥미로웠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이의 목숨을 살리는 행동이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있었기에 현재까지 제주에서 굿을 하며 모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타인에게 베풀 줄 아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등할망이라는 신화가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병원의 세무대학원에 재학할 통신공학과 1학년 5번입니다. 목사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 처음에 설문대회만 이야기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하늘나라 천궁에 옥황상제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중 셋째 공주 설문대가 점점 뚱뚱해지자 옥황상제는 설문대를 하늘 아래 넓은 곳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설문대는 옥황상제의 명을 급하게 맡드는 바람에
속옷도 입을 겨를 없이 치마에 흙을 가득 담고 하늘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삶은 데는 하늘에서 가져온 흙을 남쪽 바다 한 곳에 내려놓았고 그곳이 바로 탐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삶은 데는 물고기를 잡던 중 자기보다 더 큰 거인이 삶은 데 하르방을 만나게 되고 함께 물고기를 잡다가 삶은 데 하르방에게 내 평생토록 물고기를 잡아주고 싶은데 할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처음에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삶은 데 할망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삶은 데 할망이 큰 산을 만들기 위해 치마에 흙을 가득 담고 걸음을 옮기는데 뚫린 치마 구멍으로 흙이 새어나와 작은 얼음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삶은 데 할망은 눈 진작으로 섬의 가운데라 여긴 곳에 흙을 부어넣었고 그것이 한라산이 되었습니다. 삶은 데 할망이 이후 일출을 감상하던 어느 날 오줌이 마려워 성산 일출봉에 앉아 오줌 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슴이 돌로 착각하고 배꼽 아래로 들어와 삶은 데 할망은 간지러워서 참았던 오줌을 썩어했고 이때 성산 일출봉의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섬이 만들어졌고 이 섬이 우도가 되었습니다. 삶은 데 할망은 어느 날 자신이 속옷을 안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창피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만들어주면 육지가는 다리를 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옷을 만들기 위해 명주를 모았지만 한필이 부족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삶은 데 할망은 육지가는 다리를 놓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얼마 지나 삶은 데 할망은 흉년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나간 500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주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 펄펄 끓는 가마솥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들이 돌아오고 죽을 먹기 위해 뜨던 중 삶은 데 할망의 뼈를 발견하게 되고 500아들들은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어머니의 뼈를 지키다가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삶은 데 할망 이야기에 대해 발표하자면 삶은 데 할망 설화에는 다양한 결말이 있는데 할망이 잠을 잔다는 결말과 한라산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 죽었다는 것 그리고 솥에 빠져 죽었다는 결말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상에서 예레미야 하나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삶은 데 할망이 너무 커서 속옷을 만들 수 없었다는 설정은 현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상징적이고 창조 여신의 연모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이 옷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옷의 제작을 인간들에게 의뢰하고 있었다는 점이 좀 인간의 힘에 기대는 신을 창조의 신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각에서 바라본 삶은 데 할망 이야기를 발표하자면 제가 사는 지역은 설화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제주에 1만 8천여 개의 신화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삶은 데 할망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주 지역의 다양한 명소들에도 설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설화들이 삶은 데 할망과 이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학과 1학년 이지성입니다. 제주 신화 중에서 삼두구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딸만 셋인 가난한 나무꾼에게서 사람으로 변신한 삼두구미가 돈을 주고 큰 딸을 신부로 데려갑니다. 그것도 아주 척척산중에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러고는 자신과 살려면 사람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서 자기 다리를 한짝 떼주며 자신이 외출한 3일 동안 이 다리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삼두구미가 외출한 사이 큰딸은 다리를 지붕 위로 던져놓고 돌아온 요괴에게 먹었다고 말하지만 삼두구미가 다리야! 하고 부르자 다리가 네! 하고 대답해서 거짓말이 들켜버립니다. 화가 난 삼두구미는 괴물의 본색을 드러내 큰딸을 죽이고 다시 나무꾼의 둘째 딸을 데려옵니다. 삼두구미는 둘째 딸에게 다리를 먹으면
언니를 보게 해준다라고 하며 또다시 외출을 하는 동안 다리를 먹게 합니다. 이 둘째 딸은 마루 밑에다가 다리를 숨겨놨는데요. 이때 외출해서 돌아온 삼두구미가 또다시 다리야! 하고 부르니까 다리가 네! 하고 대답을 해서 역시 들켜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딸 또한 삼두구미에게 죽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딸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언니들을 보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다리를 먹게 강요를 합니다. 이제 지겨울 법도 한데 또 삼두구미가 다리야! 하고 부르니까 다리가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뱃속에서 대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막내딸이 다리를 먹은 것일까요? 사실 막내딸은 다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붕대에 감싸서 배에 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두구미는 배에서 난 소리가 먹었다라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다리를 먹은 것으로 착각한 삼두구미는 이제 경계를 풀고 막내딸이 물어보는 이것저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두구미의 약점인 버드나무, 우세, 날달걀을 알게 되었고 막내딸은 이것들을 몰래 준비해서 삼두구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삼두구미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또 가루로 만들어서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그 뒤로 묘를 이장할 때 그 원래 묘자리에 계란 3개와 우세 3덩이를 놓고 흙을 덮은 다음에 버드나무를 꽂아서 삼두구미가 다시 오지 못하게 하는 이장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번 소설을 여성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2021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남녀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최근에는 남녀 갈등, 혐오 등으로 번지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해석할 부분은 오래된 신화, 설화인 만큼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가부장제, 남존 여비 사상, 남화 선호 사상 등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흔히 배워서 알고 있는 박시전이나 홍계월전 같은 소설 등이 등장했죠.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억눌린 여성들의 지위 형성을 보여준 조선기의 여성 영웅적 성격을 지닌 소설들인데요. 삼두구미본 같은 경우에도 괴물에게 감금당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와 같이 지하에 갇힌 공주를 외부의 영궁이 구하러 들어가서 괴물을 퇴치하는 방식이 아닌 기지를 발휘해서 직접 괴물 퇴치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여성 영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건이 현대에 일어났다면 각각 어떤 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궁금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나무꾼과 삼두구미가 딸을 사고 파는 장면인데요. 인신매매죠. 자, 대한민국 형법 제289조 2항에 따르면 결혼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첫째 딸에게 자신의 다리를 먹이려고 협박한 협박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둘째 딸에게도 또 이러한 짓을 했죠. 상습범입니다. 형법 제279조 상습으로 협박의 죄를 범한 데에는 그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삼두구미가 본색을 드러내고 사람을 죽였죠.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살인죄는 제250조에 나와 있는데 평범한 살인은 아니고요. 사실 매매를 통한 살인이기 때문에 형법 제291조에 해당합니다. 매매를 통해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막내 딸의 삼두구미를 죽인 것은 어떻게 될까요?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아쉽게도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체를 가라버렸잖아. 네, 맞습니다. 시체 손대거든. 하체 손대시켜버렸잖아. 아, 네, 맞습니다. 사실상계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네. 이전에 막내딸이 삼두구미를 죽인 것은 정당방위가 해당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당방위라는 것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만약에 삼두구미가 막내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막내딸이 삼두구미를 죽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막내딸은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살인을 할 도구를 구해왔고 어떻게 보면 흉기라고 하긴 그럴 수 있겠지만 삼두구미에게 흉기를 사용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두구미가 이제껏 했던 나쁜 재질을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어서 그렇게 큰 형벌은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체 손괴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2학년 윤순입니다. 제주시나 가문장학에 대해서 기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가문장학의 줄거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가문장학이 안에서 한 마을 안에 거지가 2명 살고 있었는데 그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둘 사이에는 은장아기, 노장아기, 가문장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둘은 거지였기 때문에 아이들 키울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걸 불쌍하게 여겨서 이 3명의 아이에게 음식을 주면서 겨우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가문장 아이가 태어나서 1,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거지 부부가 운이 튀어서 승승장구하여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3명의 딸을 불러 부모님이 너네는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는지 물어봤을 때 은장아기와 노장아기는 부모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문장아기는 난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어이없다고 느낀 부모님이 집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문장아기는 집에 나가고 조금만 있으면 금방 돌아올 것 같았던 가문장아기가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이 가문장아기를 찾으러 나갑니다. 찾으러 문을 이렇게 탁 여는 순간 문지방에 눈을 부딪혀 장님이 되어서 둘이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장님이 돼서 거지가 돼서 구걸하는 삶을 다시 삽니다. 한편 가문장아기는 집을 떠나서 노는 도중에 성실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고 열심히 살면서 부자가 됩니다. 가문장아기가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거지를 위한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그 파티에 가문장아기의 부모님이 왔는데 만난 순간 내가 바로 가문장아기라고 부모님께 얘기를 하자 부모님이 너무 놀라 눈이 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문장아기의 선한 시작점은 여성으로서의 존재를 당당히 밝히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다는 것인데 가문장아기에게 부모님이 누구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지 물어봤을 때 난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배꼽 아래 성금옷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배꼽 아래 성금옷은 여자의 성비를 의미하는 단어로 여성으로서의 존재를 선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이 주류가 된 사회를 거부하고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복을 가지고 운명을 개척했다고 하는 것이 이 설화가 말해주는 시각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2021년도 시각으로 보자면 현재는 양성평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가 아닌 한 생명체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학벌과 재력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현대 사회에서 감원자 아이처럼 스스로 미래를 그리는 삶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저만의 시각에서 본 새로운 의문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의문점은 과연 경제력이 없는데 아이를 낳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것인데, 설화 안에서 부모님은 키울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데 아이를 셋씩이나 낳아서 겨우겨우 키우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의문점에 대한 저의 대답은 옳지 않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기사는 제가 뉴스 제목을 따온 것인데, 첫 번째 내용은 형편이 어려워서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다는 뉴스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육아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육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어렵게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렇게 육아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힘이 드는 게 사실인데, 그렇지만 2021년도에 와서는 결혼이나 육아는 분명 자신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아에 책임을 질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를 낳은 감원자 부모님의 행동은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땐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부모님 배경 없이 개척해 나갈 감원자에게 행동은 본받을만 하지만 경제력과 준비 없이 아이를 낳은 행동은 부모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발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 1학년 이기준입니다. 저는 동굴 속 거대한 별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PPT에 보이고 있는 동굴의 이름 김영사골이라고 하는데요. 보이는 것 같이 넓고 긴 형태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대한 뱀이 살았고, 거대한 뱀이 살았다 해서 뱀굴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뱀에게 매년 처녀 한 사람을 제물로 올려 굿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굿을 하지 않았다면 뱀이 곡식밭을 헤쳐서 대흉년이 들어 큰 피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반집들은 딸을 내놓지 않아서 큰 평민들의 딸들만이 희생이 되어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쯤 조선 중종 때 설현이라는 판관이 제주에 부임을 해왔는데요. 뱀굴의 소문을 듣고 괴이한 일이라며 붕괴를 하였다고 합니다. 석판관은 술, 떡, 처녀를 이렇게 굿을 하라 하고 군조를 거느리며 뱀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거대한 흙에 뱀이 술과 떡을 먹고 처녀를 잡아먹으려는 순간 창검으로 뱀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것을 본 무당은 빨리 성안으로 도망을 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무사히 성의 동문 밖까지 이르렀는데 이때 한 군졸이 뒤쪽에 피비가 온다며 소리를 치는 바람에 서판관은 이를 의아해하면서 무심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바로 서판관은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되면서 설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에 대한 2021년 시각과 저의 시각으로의 해석이 같다고 보았는데요. 과거 조선시대의 신분제와 남녀 차별이 정말 심했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양반과 평민의 권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며 여자는 남자보다 하찮은 존재로 여겨져 그저 재물로서 이용되었다는 그런 설화 내용이 참 아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녀 차별은 존재하며 신분제 아닌 신분제로 윗사람의 눈치나 비위를 맞춰야 하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니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연에 대해 존중해야 함이 동굴 속 뱀을 모시는 설화 내용 속에서 느끼게 되었고, 그 당시 고위 관직들의 횡포 또한 거대한 뱀의 횡포하는 모습에 빗대어 해석을 하면은 그 당시가 참으로 갑갑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보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과학과 유영민형입니다. 저는 논제기일 제주 신화에 대해서 아흐나우콜 이야기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한 이야기를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화입니다. 제주시 서남쪽 해안위에 아흐나우콜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99개 내려오고 있다 하여 이 골짜기 이름을 아흐나우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골짜기가 백골이었다고 합니다. 이 골짜기가 백골이 있던 시절에는 많은 맹수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중국에서 스님이 한 분이 와서 백성들에게 괴롭히는 맹수들을 없애줄 테니 대국 동물대왕 입도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며 큰 소리로 외치자 모든 맹수들이 이 백골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불경을 외고 맹수들에게 너희들은 좋은 곳으로 가라. 너희들이 나온 골짜기는 없어지리니 만일 너희들이 또 오면 너희 종족이 멸하리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맹수들이 한 골짜기로 사라지더니 그 골짜기는 없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제주에는 맹수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주에 맹수가 나지 않게 되자 더 이상 제주에는 큰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제주도에서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중국 스님이 골짜기 하나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에서 큰 인물이 나지 못했던 것은 조정에서 변방인 제주 주민들을 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탓을 중국인들에 의한 단뇌로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직을 뽑을 때 정당한 시험 및 면접 절차를 거치고 투명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급 관련 내부 사정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채용 자체에서 과거와는 달리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뽑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큰 인물의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사법고시 수석 및 이제 현재 원희룡 제주도지사님과 전 국회의원이셨던 현경내님, 그 다음에 배우로 생각해보면 고두심 선생님 등 다양하게 각자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아흐나우콜 이야기는 중국이라는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삼아서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본토, 이제 서울 관련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는 자신들의 불만을 표하지 않고 그 타겟을 해외로 돌림으로써 보다 국민들이 좀 더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이야기인데, 현재도 중국 관련해서 뭐 다양하게 외국인 국적 등록 아니면 저희 저작권 침해 등 중국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도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서로를 비평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이러한 해외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